1728년 11월 영조의 외아들이었던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불과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사랑했던 아들이자 후계자를 잃은 영조의 비통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자식을 잃고 애절하게 통곡을 한 영조를 본 신하들까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 뒤인 1730년 3월 온 조정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효장세자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유가 드러났던 것이죠. 이에 눈뒤집힌 영조는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등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영조의 외아들인 효장세자의 이름은 이행입니다. 영조가 연인 군인 시절에 동궁전 나인이던 정빈이 씨를 사가로 불러 첩으로 삼았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효장세자였죠. 훗날 연인군이 왕세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 정빈이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행은 고작 3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이행은 경희군에 봉해졌고 이후 7살이 되었을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죠.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매우 의젓한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영조를 닮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했으며 심지가 굳고 효성 또한 지극한 영조에게는 완벽했던 아들이자 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훗날 왕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효장세자가 9살이 되자 영조는 성품이 온화하고 조신한 이조 참이 조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총명하고 흠잡을 곳 없는 아들과 착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28년 3월 이인좌 등 남인과 소론 강경파들은 밀폰군 이탄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다행히 영의정 이광자와 병조판서 오명항 등이 발빠르게 움직여 반란을 한 달여 만에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인좌의 날이 있고 나서부터 궁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죠. 갑자기 화순옹주가 홍진과 함께 하여 증세로 병들어 알아눕게 되는가 하면 그해 11월이 되자 효장세자 또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몸져 눕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서 10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영조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슬픔에 가득 차있던 영조는 죽은 왕세자의 시호를 효장으로 정했고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효장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세자빈 조씨 또한 큰 충격을 받았죠. 단 한 번의 합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1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대면서 홀로 살아야 했고 이를 불쌍히 여긴 영조가 현빈조 씨에게는 정말 잘 대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효장세자가 죽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영조는 국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어느 정각 아래에 뭔가를 묻어놓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을 파보니 뼈조각 등 온갖 흉물스러운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영조는 즉시 을금부에 조사를 명했죠. 이 흉물들을 묻어놓은 곳은 바로 매용이라고 불리는 저주행위로 매용이란 왕과 세자 등 왕실의 가족들의 정각 아래나 일정한 장소에 흉한 물건을 묻어놓고 그들이 병들게 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화용은 이 저주물들을 왕실 가족에게 몰래 먹여 독살하라는 것을 말했죠. 을금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고 고강도의 추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난 이인자의 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소론과 남인 세력이 영조와 세자를 해코지하려던 지심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짓을 한 목적은 오로지 소론과 남인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조와 노론 세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어린 세자와 옹주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은 소론의 지시를 받은 박순정, 김순애 등의 궁녀들이었는데요. 과부였던 이세정이 여러 무덤이나 길가에 거적으로 말아놓은 시체 혹은 불에 탄 사람의 해골 등에서 뼈조각을 채취했고 가선대보 박도창은 이 뼈조각과 흉물들을 국내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종 하복락을 국내로 들여보내 궁녀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은 모진 고문 끝에 사람의 뼈가루를 창경궁의 양화당, 동궁, 빈궁의 처소 아래에 묻었다는 것을 실토했고 심지어 그 흉물들을 가라 음식에 타서 효장세자와 4명의 옹주들에게 먹였다고 자백했죠. 또한 한 궁녀는 영조의 처소 부근의 땅을 시칼로 판 뒤 저조의 말을 읊으면서 인고를 묻었다는 자백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용과 화용을 직접 실행했던 궁녀 박순정은 효장세자가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보살폈던 세자의 최측근 궁녀였으며 효장세자의 몸이 안 좋아지자 요양을 떠났을 때도 같이 가서 계속 인고를 갈아 세자에게 먹이며
몰며 해코지를 한 것이었죠. 식사 때마다 그런 비위생적인 흉물들을 먹였던 효장세자는 짧은 시간에 몹시 위독한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이자 세자의 죽음이 흉물을 먹어 독사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은 피바람이 불게 되었죠. 주모자였던 박순정과 이세정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궁녀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론과 남인의 수많은 사람들도 을금부로 잡혀와 고문을 받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참 매용, 화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또 한 번 영조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어린 환관 최필홍 등 여러 명이 한밤중에 궁궐의 담을 넘어 나갔다가 체포된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 때문에 부쩍 의심이 많아진 영조는 이 또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들을 엄중히 신문하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붙이를 몸에 지지는 고문인 낙형을 견디지 못하고 남이 있던 박재창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의하면 박재창이 노비들을 권례에 잠입시켜 미리 준비해놓은 화약을 터뜨려 궁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자객을 보내 영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인이 일으키려 한 또 다른 영모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영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상궁, 궁녀, 내시 등과 소론, 남인 등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명이 넘어 모두 처형당해서 죽거나 또는 고문당하다 죽게 되었죠. 한편으로 영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반대 세력들을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남인과 소론은 완전히 폭망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재기 불능 상태까지 되었고 이로써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 체제가 전개되었죠. 그놈의 권력이 대체 뭔지 그것을 잡기 위해 어린 세자와 옹주들에게 무덤에서 파온 썩은 뼈가루를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조선시대 최악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반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실록에도 왕으로 기록되지 않은 두 임금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이들에게도 아들은 있었고 세자도 있었는데요. 연산군의 세자는 바로 폐세자 이황이고 광해군의 세자는 폐세자 이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 한 번 잘못 만나서 이른 나이에 일찍 요절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연산군의 아들인 이황은 연산군과 패비 신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왕자들을 궁 밖에서 키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궁 밖에서 지냈는데요.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가 사사된 후 성종의 친형이던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을 때도 박씨는 굉장히 후하게 대했었죠.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인지 아들인 이황도 이 승평부대부인 박씨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이후 1502년 5살이 되자 세자가 되었으며 어릴 적부터 남달라 할아버지 성종의 기상과 풍물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성품이 어질고 차분하며 총명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은 세자가 다음 왕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황은 공부도 좋아해서 연산군의 폭정에 고생하던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다 받고 있었죠. 야사에 따르면 중종 반정을 기획하고 있던 박원종이 중전이던 신씨의 오빠인 신수군에게 반정 참여 여부를 물으니 신수군은 세자가 총명하니 조금만 더 참고 세자에게 기대를 걸어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여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예식인 납진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식 세자빈까지는 되지 않았고 그녀는 훗날 강희신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세자였던 이황도 폐세자 되었으며 아버지 연산군은 강화도로 자신은 강원도 정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이황의 나이는 고작 10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강화도와 교동도는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안성맞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양과 가까워 감시하기가 쉬웠고 섬이다 보니 격리하기도 편했기 때문이죠. 연산군은 훗날 여기서 역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쨌든 연산군 다음 왕이 된 중종은 조카였던 폐세자 이황의 처분을 유배 정도로 끝내고 목숨은 살려주려 했지만 반정공신들은 폐주 연산군의 아들들을 살려두면 위험하다며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중종은 조카들이 모두 어리고 힘도 없으니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며 대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끝 모르는 대신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결국 조카였던 이황을 비롯해 연산군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과 이돈수 등은 모두 유배갔다가 대신들의 강요에 의해 사사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중종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조카들을 안타깝게 여겨 장례라도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했지만 반정 공신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정해주고 싶으면 관이나 하나 내려주라고 했죠. 이 일로 중종은 박원종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훗날 박원종이 죽고 난 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박운이 벼슬을 청탁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를 외지로 유배를 보내버렸는데 대신들이 공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여 박운은 결국 유배지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해출되어 자신도 쫓겨난 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세자가 또 있었으니 그는 바로 폐세자 이지이죠. 이지는 광해군의 장남으로 159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세자가 되었죠. 하지만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폐세자되어 아버지 광해군과 아내였던 세자빈 박씨와 함께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조가 광해군과 폐세자이지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유배지에 거처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담을 친 뒤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위리안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감시를 받으며 감금되어 살다가 이괄이난과 병자호란 등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다시 왕이 될 것을 염려한 인조는 광해군만 제주도로 유배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이지는 세자빈과 함께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여종이 발견해 살아나게 되었죠. 이후 그는 가위와 인두를 이용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이지가 직접 땅굴을 파고 세자빈 박씨는 흙을 자루에 담아 방으로 퍼날랐는데 둘이서 그렇게 26일간 파낸 땅굴의 길이가 약 21m 길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땅굴을 통해 유배지에서 빠져나온 이지는 미리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았던 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고작 3일 만에 병사들에 의해 다시 붙잡히고 말았죠. 세자빈 박씨는 남편 이지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이지가 유배지를 이탈해 도망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영의정이던 이원익과 인열왕후는 이지를 죽여선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눈 돌아간 임목대비는 삼사와 논의를 거쳐 이지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리기로 결정했죠. 임목대비가 완전 눈 돌아가서 폐세자 이지를 죽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사실 그녀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도 죽었으며 어머니는 제주관아의 노비가 되는 등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광해군의 아들인 이지를 가만히 둘 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금부 도사는 이지를 찾아가 자결을 하라는 명을 전했고 이지는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비한 뒤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했지만 의금부 도사가 허락하지 않자 나중에 죽은 후에 깎아달라는 말을 남긴 채 방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매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현재 폐세자 이지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게 왕이었지만 폐출된 아버지들 때문에 자식인 이황, 이지 역시도 불행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죄 말고는 그들에게 별다른 죄는 없었을 것인데요. 다만 승자의 기록인 역사에 패자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폭군으로 일컬어지던 연산군과 광해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폐세자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황과 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00년 조선왕조의 인물 중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뽑으라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인물이 문종과 소현세자입니다. 그나마 문종은 세자일 때 왕을 대신해 나랏일을 돌보던 대리청정 시절과 왕으로 즉위했던 시절을 합치면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라도 있었지만 소현세자는 채 왕이 되기도 전에 사망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인물이죠. 소현세자는 1612년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면서 소현세자의 신분도 평범한 종친 집안의 맏아들에서 왕세자로 바뀌게 되죠. 인조는 당대의 뛰어난 인재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뽑아 세자를 교육했고 소현세자도 성군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는 무척 좋았다고 하죠.
14살의 세자가 되고 2년 후인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발했는데요.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둘로 쪼개서 소현세자에게 맡겼는데 조정에서 논의한 결과 세자의 행선지는 전라도로 정해졌고 소현세자는 전주까지 내려가서 분조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소현세자는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로 위기의 상황을 맞아 실로 한나라의 왕자다운 기품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민심을 잘 다독거려줬으며 지방관리들에게는 전쟁 중이니 함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 것을 지시하죠. 인조실록에 의하면 하루는 소현세자가 진흙투성이가 된 길 위를 말을 타고 가다가 자신이 타고 가는 말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볏짚을 길가에 깔아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세자는 이 볏짚은 전쟁통에 말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식량인데 내 말발굽에 진흙이 묻고 내 옷에 진흙이 좀 튀면 어떠하다고 이 귀한 군수품을 나를 위해 쓴단 말이냐, 헤프게 쓰지 말고 말을 먹이는 데 써라 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힘드니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농사짓는 소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명을 내리죠. 이러한 세자의 덕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정묘호약이 체결된 후 소현세자가 도성으로 돌아오자 도성의 백성들이 소현세자를 굉장히 반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이번에는 분조를 이룰 틈도 없이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한 청군은 빨리 성에서 나와 항복하라고 인조를 다그쳤는데요. 성 밖으로 나가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인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소현세자는 그런 인조를 대신해 자신이 적진으로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 대신 굴욕을 감당하겠다는 효심이었죠. 하지만 청은 소현세자의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1월 30일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데요. 인조는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자신이 심양으로 끌려가기 싫은 마음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부부를 전부 다 볼모로 보낸다는 조건을 승낙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선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인지를 잡은 셈이죠. 인조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미안한 마음은 남아있었는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까지 끌려갈 때 궁궐을 나와서 서울음까지 배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소현세자를 끌고 가던 인물인 도르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심양까지 가는 길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소현세자 일행은 1637년 4월 심양에 도착했는데요.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물 수 있도록 심양관이라는 건물을 하나 내줬습니다. 청나라는 소현세자에게 조선과 자신들을 잇는 창구 역할을 맡기려 했는데요. 조선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두 나라 간에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려고 했죠. 그래서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정책회의나 연회 자리에 정기적으로 참석시켰고 황제의 동생인 도르곤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까지 소현세자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 참석한 소현세자에게 외교적 현안, 특히 명나라와의 문제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보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마치 외교훈련이라도 받은 듯이 능숙하게 답변해서 많은 청나라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시비를 걸어도 결코 화를 내지 않고 기가 죽지도 않은 채 당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청나라 왕자들과 대신들이 세자에게 감히 무례하게 대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와 왕자들 고위 관료들 모두가 소현세자를 존중하고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현세자 또한 적극적으로 청나라의 고관들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인맥을 만들어 나갔고 그들로부터 얻은 고급 정보를 몰래 인조에게 알려줘서 조선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횡해 사건 때는 도르곤 등을 찾아가 청나라에 끌려온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횡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요. 조선에서는 조총과 활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공포탄과 화살촉을 뺀 화살을 날리면서 태업을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나라를 도우러 왔으면서 명나라군의 식량을 제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명나라의 병부상서가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죠. 이것을 횡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평양감사를 비롯한 조선의 관료들이 청나라에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이때 이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바로 소현세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의 권유로 심양관 근처에 농장을 만들고 청나라에 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그 농장에서 일하게 했는데요. 병자호란 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후 함께 농사를 짓고 살자고 제의한 것이죠. 당시 세자를 따라갔던 시강원 관리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야 할 세자가 농업과 상업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세자는 성리학,
우리 조선이 성리학에만 전념하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아니었던가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여기서 수확한 곡물로 청나라 상인들과 물물거래를 하다 보니 심양관이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현세자는 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조선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과 심양의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로 청나라 왕자들과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다 보니 소현세자와 세자비는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죠. 소현세자의 뛰어난 능력을 본 청나라 관료들에게서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인조 대신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앉히면 우리와 조선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은 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 성리학이 아닌 농업과 상업에 열중하는 장남을 못마땅해 하던 인조는 그때부터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 라이벌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세자빈의 어머니마저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기에 소현세자는 부인이 아버지를 잃고 성묘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어머니마저 아프시다고 하니 조선에 가고 싶다고 청나라에 부탁해서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인조가 어마어마한 꼬장을 부리는데요. 세자빈 강씨가 자기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신하들이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청나라에서는 세자빈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이를 막으면 청나라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라며 항의했지만 인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성묘를 가지 못하게 하죠. 심지어 세자빈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마저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제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경쟁자이자 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자빈 강씨는 한양까지 와서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묘 한 번 못하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한 채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644년 4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반란군에 의해 명이 멸망했는데요. 당시 명나라 장수 오삼계는 반란군을 막기 위해 청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도르곤을 대장으로 삼아 병사들을 파견했는데 소현세자도 이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죠. 심양에서 북경까지 소현세자의 종군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데다 막사지척에 포탄이 떨어지는 아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고난 끝에 청군은 이자성을 몰아냈고 청은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깁니다. 소현세자는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죠. 그는 조선에서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이 야만인들의 나라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강력한 힘과 발전된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소현세자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흥천감이라는 천문 관측기구의 총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었으며 북경의 동천주당이라는 굉장히 크고 예쁜 교회를 짓기도 했죠. 아담샬은 소현세자에게 로마 가톨릭과 각종 서양 문물이 담긴 책들을 선물로 줬는데요. 세자는 서양의 선진 문물에 감탄하며 조선에도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싶어 했죠. 실제로 아담샬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소현세자가 아담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를 조선에 보내고 싶다는 아담샬의 제의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생전 처음 보는 천주교와 서학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청은 북경을 접수하자 소현세자를 귀국시켰고 그는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는 영구 귀국한 아들을 전혀 반기지 않았는데요. 신하들이 세자에게 예를 올리겠다는 요청도 거부했죠. 안타깝게도 9년간의 타지 생활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는데요. 한때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승정원 일기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폐렴에 가까운 증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을 붙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소현세자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어쩌면 청나라와 일본보다 더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강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쩌면 조선의 역사를 바꿨을지도 모를 소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